오늘도 기억에 남을 잔상입니다. 어떤 사랑은 처음 만난 밤보다 함께 살아낸 뒤의 밤이 더 어렵습니다. 상대의 취향과 버릇을 모두 알고도 낯설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랑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바뀐 것인지 묻게 됩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영화 비포 미드나잇은 비포 선라이즈와 비포 선셋에 이어 제시와 셀린을 다시 만납니다.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쌍둥이 딸을 키우며 파리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첫 만남으로부터 거의 20년이 흐른 뒤 영화는 낭만이 생활이 되었을 때 사랑에 무엇이 남는지를 바라봅니다. 이번 작품에는 결말을 포함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을 안다고 해서 이 영화의 긴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느냐보다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깊이 상처를 주고도 다시 같은 자리에 앉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곡은 그리스의 늦은 오후, 올리브 나무 사이로 남아있는 빛을 떠올렸습니다. Olive Trees at Dusk. 영화는 공항에서 시작합니다. 제시는 첫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 행크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며 자꾸만 말을 덧붙입니다. 잘 지내라는 평범한 인사 뒤에는 함께 살지 못하는 아버지의 죄책감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공항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시와 셀린의 관계는 두 사람만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멀어진 아이가 있고 바뀐 도시가 있으며 누군가는 더 많은 양보를 했다고 느낍니다. 제시는 행크와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그 생각은 아버지로서는 자연스럽지만 셀린에게는 자신의 일과 삶을 다시 옮겨야 한다는 요구로 들립니다. 같은 문장도 누가 치러야 할 비용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오래된 관계의 갈등은 대개 오늘 처음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은 지난 선택들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작은 부탁을 들으면서도 과거에 혼자 감당했다고 느낀 모든 순간을 함께 듣게 됩니다. 공항을 떠난 자동차 안에서 두 사람은 익숙하게 농담하고 아이들을 챙깁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한 가족의 이동입니다. 그러나 대화는 조금씩 미국 이주와 셀린의 새 직장 문제로 향하고 서로 다른 미래가 같은 차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비포 시리즈에서 걷기와 이동은 늘 대화를 열어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적지가 없어서 자유로웠지만 이제 이동에는 아이의 시간표와 직장과 전 배우자와 생활비가 함께 탑니다. 사랑은 여전히 대화지만 대화가 책임의 무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셀리는 환경 관련 일을 계속하고 싶고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의 연인을 넘어 독립적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제시는 작가로 성공했지만 그 성공 안에는 두 사람의 사적인 기억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작품이 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 없이 전시된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평화로운 풍경과 말해지지 않은 긴장이 한 공간에 머무는 밤을 담았습니다. Room 203 After Midnight.
그리스의 저녁 식탁에는 젊은 연인과 중년의 부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노인이 함께 앉습니다. 이 장면은 사랑을 하나의 정답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사랑과 견디는 사랑, 기억 속에서 계속되는 사랑이 같은 식탁에 놓입니다. 젊은 연인에게 기술은 멀리 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에게 사랑은 사라진 환상보다 반복되는 생활에 가깝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만질 수 없는데도 일상 곳곳에서 계속 발견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뜨거운 감정만을 사랑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설거지를 대신하는 저녁도 있고 상대의 약을 기억하는 아침도 있으며 너무 피곤해서 다정하지 못한 날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선택이 있습니다. 감정의 크기와 관계의 깊이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탁의 대화가 따뜻한 이유는 누구도 사랑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을 꺼내놓고 잠시 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관계가 막힐 때 필요한 것도 완벽한 조언보다 우리만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감각일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제시와 셀린에게 둘만의 호텔밤을 선물합니다. 두 사람은 돌담길을 걸으며 다시 예전처럼 장난치고 서로의 말을 받아치고 한동안은 사랑에 빠진 여행자처럼 보입니다. 오래된 연인에게도 가벼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묻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웃음 아래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누구의 일이 더 중요한가? 아이들을 누가 더 많이 돌보았는가? 농담은 갈등을 미루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미뤄진 갈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투를 너무 잘합니다. 어떤 표정 다음에 어떤 반박이 올지 예상하고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도 기억합니다. 친밀함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교한 공격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래된 관계에서 싸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같은 상처가 다른 사건의 옷을 입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다툼을 끝내려면 표면의 주제보다 그 아래에서 계속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낀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호텔 방은 두 사람만을 위한 낭만적인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자 바깥에서 눌러두었던 현실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아이의 전화 한 통과 작은 말의 어긋남이 오래된 불만을 깨웁니다. 싸움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현재에서 멀어집니다. 과거의 선택을 다시 재판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 상대의 잘못으로 확정합니다. 갈등 속에서 기억은 이해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이기기 위한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 유난히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기가 되는 순간 관계는 내용보다 안정감을 잃습니다. 세 번째 곡은 말하지 못한 것들이 방 안에 오래 남아있는 시간을 담았습니다. What we could not say.
셀린의 분노는 단순히 예민한 사람의 폭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고 생활을 유지하는 역할이 자신의 몫으로 굳어졌다고 느낍니다. 제시의 창작과 이동은 가능성으로 불리지만 셀린의 일은 가족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한 선택처럼 취급됩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은 하지 않았을 때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일정 관리, 감정 돌봄, 필요한 물건을 기억하는 일은 작은 조각이라 쉽게 무시됩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을 한 사람이 계속 들고 있다면 사랑은 평등한 동행보다 관리 업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셀리는 제시의 소설 속에서 영감과 뮤즈가 되었지만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는 것과 주체로 존중받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아름답게 묘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현실적인 부담까지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셀린의 모든 말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분노는 중요한 신호지만 상대를 모욕할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한쪽을 옳은 사람으로 세우는 대신 이해할 만한 상처가 어떻게 부당한 공격으로 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시의 마음에는 행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지만 그 선택이 셀린과 쌍둥이 딸들의 삶을 다시 흔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어떤 책임을 다하려 하면 다른 책임에서 멀어지는 상황은 간단한 도덕 문제로 풀리지 않습니다. 제시는 말과 상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상황을 이야기로 바꾸고 농담으로 긴장을 낮추며 가능한 미래를 그려냅니다. 그러나 셀린에게 그 능력은 현실의 비용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덮는 방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주는 사랑보다 자신이 포기한 것을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시도 셀린도 관계를 위해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한 양보는 몸으로 기억하면서 상대가 한 양보는 설명을 들어야만 알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계에는 감사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처음 한번 고마워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영원히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책임에는 반복해서 알아봐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싸움은 마침내 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말까지 밀고 갑니다. 이런 순간 사람은 정말 헤어지고 싶어서라기보다 지금의 고통을 상대도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어서 가장 큰 문장을 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나온 말은 의도보다 오래 남습니다. 셀린이 방을 나간 뒤 제시는 혼자 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논리적으로 이겼는지가 아닙니다. 관계에서 승리는 상대가 침묵하는 순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회복은 종종 서툰 형태로 시작됩니다. 완벽한 사과나 정리된 반성이 아니라 아직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작은 신호가 먼저 옵니다. 그 신호가 모든 상처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해결을 시작할 문을 엽니다. 다시 다가가는 일은 굴복과 다릅니다. 상대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도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은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싸워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문제 그 자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은 바닷가의 셀린에게 다가가 작은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는 현실을 마법처럼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만 통하는 상상과 유머를 이용해 대화를 다시 시작할 틈을 만듭니다. 영화의 화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미국 이주 문제도 커리어의 불균형도 아이를 돌보는 부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오늘 밤 관계를 끝내는 대신 다음 대화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곡은 어려운 대화가 끝난 뒤에도 아직 남아있는 조용한 가능성을 담았습니다. Before the clock turns. Before midnight은 사랑이 영원하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이라는 말은 매일 다시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관계에도 미뤄둔 문장이 있다면 이기는 말보다 다시 앉을 수 있는 말을 먼저 건네보세요. 영화 Before Midnight과 함께한 21번째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기억에 남을 잔상입니다.